은밀히 한 곳을 주시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벌매는 지금 개구리 사체로 땅벌을 유인하는 중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땅벌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땅벌은 땅속 은밀한 곳에 모여 살기에 좀처럼 둥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매는 집으로 돌아가는 땅벌을 미행해 본진을 찾아낼 만큼 지능이 높습니다. 땅벌들이 위험을 감지하였습니다. 물론 땅벌도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때로 덤벼들어 침입을 막으려 합니다. 어떻게든 먹잇감을 얻고 싶은 자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자의 치열한 생존 싸움이 숲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땅벌의 거센 저항에 벌매가 한 걸음 물러섭니다. 하지만 순순히 포기할 벌매가 아닙니다. 한 번 발견한 먹잇감은 집요하게 공격해서 어떻게든 차지하고 마는 것이 맹금류가 가진 본성이니까요. 벌매는 새나 설치류를 주로 사냥하는 다른 수릭과의 맹금류처럼 부리와 발톱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날카롭고 더 예민합니다. 이는 벌집만을 전문적으로 노릴 수 있도록 환경에 맞게 적응해온 까닭입니다. 벌매의 서식지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녀석들을 만나기 위해선 아주 깊숙한 산으로 들어가야만 하죠. 벌매 부부에겐 갓 태어난 새끼가 있습니다. 벌매는 6월에 1개에서 3개의 알을 낳아 한 달 넘게 품은 다음에야 새끼를 얻습니다. 하지만 번식이 처음인 어린 벌매는 보통 1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끼의 먹이 역시 어미가 가져온 땅벌이나 말벌 등의 애벌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매의 번식 과정을 본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먼 동남아 지역에서 월동한 뒤 북방 지역에서의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 새인 까닭입니다.
이 벌매는 그 나그네 새들 중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가 대숲 근처에 자리 잡았던 여름철새 긴 꼬리 딱새의 새끼들도 하루가 다르게 커갑니다. 새끼들이 커간다는 건 먹잇감을 구해야 하는 어미의 날개짓도 그만큼 많아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벌집도 방 곳곳에 애벌레를 들이느라 하루가 다르게 커져갑니다. 이때가 꿀벌들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육식성인 말벌은 한 마리가 꿀벌 수백 마리를 죽일 만큼 큰 몸집과 강한 턱으로 무장돼 있습니다. 꿀벌의 독침도 저항력을 가진 말벌에겐 무용지물입니다. 꿀벌도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말벌을 에워싸 말벌의 체온을 올려 죽이는 방법입니다. 말벌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초 말벌이 위험을 감지합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 아무리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도 벌매에게 발각되는 순간, 그건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벌집을 발견하는 순간 녀석은 뛰어난 시각과 청각, 후각을 동원해 애벌레를 찾아낸 다음 느긋하게 혼자만의 성찬을 즐깁니다. 숲은 이렇듯 약자가 있으면 강자가 있고 강자가 있으면 더 큰 강자가 있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새끼 벌매도 부쩍 자랐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미 벌매는 부드러운 땅벌이나 말벌의 애벌레 외에도 작은 뱀이나 새, 개구리 같은 다양한 먹잇감들을 가져옵니다. 이런 부모의 보살핌으로 어느새 뽀송뽀송한 흰 털 사이로 검은 깃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끼를 키우는 일은 암수가 같이 합니다. 수컷은 주로 밖에 나가 먹잇감을 사냥하고 암컷은 새끼 주위에 머물며 집단장을 하거나 먹이 주는 일을 하죠. 어미는 새끼가 남긴 먹이를 먹어 둥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 먹은 벌집은 둥지 밖으로 갖다 버리죠. 이런 부모의 헌신으로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갑니다. 모성이야말로 자연의 모든 생명들을 있게 만드는 가장 아름답고도 강한 힘일 것입니다. 며칠 전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둔 말벌의 둥지입니다. 벌매는 때로는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말벌의 둥지를 먹기도 합니다. 야생에서 이런 말벌집을 건드릴 수 있는 천적은 담비와 곰과 모서리 정도입니다. 하지만 공중에 떠 있는 말벌집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건 벌매가 유일합니다. 벌매가 더 치명적인 이유는 유충은 물론 성체, 집까지 모조리 파괴해 아예 말벌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공포의 포식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벌매는 어떻게 말벌이나 땅벌의 독침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벌매의 특별한 신체 구조에 있습니다. 눈과 콧등 외에 몸 전체를 물고기의 비늘처럼 촘촘히 뒤덮고 있는 깃털은 어떤 독침도 막을 수 있는 갑옷과 같습니다. 부리는 벌집 속의 유충을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도록 낚시바늘처럼 날카롭게 구부러져 있고, 발톱 또한 땅벌이나 말벌의 둥지를 파거나 움켜쥘 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끼를 이용해 땅벌이나 말벌을 미행한 다음 둥지를 찾아낼 수 있는 지능까지 갖추고 있죠. 이런 벌매의 남다른 특징은 다른 수릿과 새들과의 먹잇감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오래도록 환경에
적응해온 결과일 겁니다. 이처럼 먹잇감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해온 자연의 생태계. 벌매는 땅벌이나 말벌이 많이 서식하는 온대나 아열대 지역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에야 드물지만 깊은 산속에서 벌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땅을 헤집어 땅벌에 애벌레를 꺼내고 있는 벌매. 이 벌매도 몇 달 후 날이 추워지고 벌들이 동면에 들어가면 먼 남쪽으로 떠날 것입니다. 장맛비와 함께 여름이 깊어갑니다. 비는 높고 낮음 없이 모든 생명에게 고루 전해집니다. 이 큰 나무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신 앞에 벌어졌던 자연의 변화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어떤 생명도 자연이 품고 있는 오묘한 섭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긴 꼬리 딱새가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날아와 새끼를 키우는 것도 자연에 대한 순응일 것입니다. 멀리서 조심스럽게 관찰해온 벌매의 둥지. 새끼 벌매도 어느새 생후 25일째를 맞았습니다. 펼친 날개 길이가 50cm에 달해 금방이라도 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더디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던 장마비가 멎었습니다. 새끼 벌매도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미는 이제 새끼에게 배부를 만큼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사냥해도 될 만큼 다 자랐으니 둥지를 벗어나라는 어미의 부름입니다. 새끼가 용기를 내봅니다. 첫 날개짓. 마침내 홀로 서기에 성공한 새끼 벌매는 몇 달 후 따뜻한 남쪽으로 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지요. 여름과 함께 늪에 수초가 가득해졌습니다. 8, 9월이 되면 노랑어리어는 오이꽃처럼 노란 꽃을 내밀어 호수를 순식간에 화원으로 만듭니다. 봄에 태어났던 쇠물딱 새끼도 어느새 어미만큼 자랐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물고기들을 긴장시키는 물총새. 잠자리에게도 사랑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짝짓기와 동시에 녀석들은 논이나 관과 같이 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잠자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겉은 잔잔해 보여도 물속에는 기회를 엿보는 포식자들이 우글거립니다. 물속 최강의 포식자. 끄리가 노리는 것은 알을 낳기 위해 수면에 접근하는 잠자리입니다. 종족을 이으려는 자와 그것을 노리는 자의 팽팽한 긴장감. 실패입니다. 사실 끄리의 사냥 성공률은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잠자리도 물속에 있는 포식자의 동태를 시시각각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먹잇감이라도 사력을 다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포식자의 본능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서로 욕심내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 그것이 사냥의 성공 비결입니다. 물론 잠자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는 능력과 순간적인 도약도 절대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입니다. 자연은 수많은 생명들의 삶과 죽음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집니다. 어미의 수고와 당부, 새끼들의 뒤따름으로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돌이켜보면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 하나 없는 자연의 생명들. 어느새 곳곳에 가득하던 수많은 여름 철새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그건 겨울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름 철새의 빈자리를 겨울 철새가 차지할 시간입니다. 채워지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채워진다는 것. 이 장거리 여행자들은 여름 철새들이 그랬듯 이곳에 이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다시 하루해가 저물어갑니다. 새들이 잠자리를 찾아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밤이 되자 어둠에 익숙한 동물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겨울은 너구리에게 배고픈 계절입니다. 수달은 그런 너구리의 접근이 달갑지 않습니다. 겨울엔 이렇듯 먹이터를 두고 신경전이 종종 벌어집니다. 묻이 아닌 물에서라면 수달은 최고의 강자입니다.
녀석의 몸은 물고기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유선형 체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물갈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긴 꼬리, 거기에 물고기를 감지할 수 있는 긴 수염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고기의 움직임이 적은 겨울에도 사냥에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작은 물고기는 잡는 즉시 먹어치우지만 큰 물고기를 잡으면 무태 나가 혼자만의 성찬을 즐깁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너구리입니다. 녀석은 들쥐, 뱀, 개구리는 물론 곤충까지 먹는 잡식성이지만 먹잇감이 부족한 겨울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나마 사냥감이 있는 수달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럴 땐 체면불구하고 수달이 먹다 남긴 물고기조차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역에 나타난 너구리가 달갑지 않은 수달입니다. 너구리 역시 어렵게 찾은 먹잇감을 순순히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배고픔이 덜한 수달의 양보로 또 한 번의 팽팽한 신경전이 막을 내립니다. 한 번에 2마리에서 4마리의 새끼를 낳는 수달은 물고기를 비롯해 참개와 같은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새끼들은 6개월가량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웁니다. 장난치거나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린 수달은 물고기 사냥에 꼭 필요한 기술을 터득하는 겁니다. 밤이 깊어 놀이에 지친 새끼들도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늘 자연과 마주하며 삽니다. 하지만 자연 밖에서 보는 자연이 아닌 자연 안에 들어가 보는 자연은 많이 다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한 생명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순간순간이 절정입니다. 그래서 더없이 다가서고 싶어지는 마음. 그것이 자연에 대한 끌림입니다. 우포늪을 새들이 많이 찾는 건 늪이 건강하고 먹잇감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이런 환경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인 삭. 하지만 배고프면 한낮에도 스폰지 같은 발바닥을 이용해 소리 없이 접근하여 물가의 새를 노리기도 합니다. 야행성 동물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약자는 걸음이 빨라야 살 수 있고 강자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하죠. 이곳은 수달 가족의 영역입니다. 지난 겨울 어미가 잡아온 물고기로 허기를 달래던 새끼들은 이제 어미와 구분되지 않을 만큼 크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몸이 유연한 데다 물갈퀴까지 있는 수달은 아무리 빠른 물고기도 순식간에 낚아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이런 수달에게 물고기의 활동이 많은 여름날의 물가는 최고의 사냥터입니다. 어미는 다 자란 새끼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냥할 줄 알아야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너구리입니다. 너구리는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개구리나 뱀, 쥐는 물론 나무의 열매까지 먹는 대식가입니다. 하지만 물고기까지 좋아해 종종 수달과 영역이 겹치기도 합니다. 수달 역시 물고기만 먹는 건 아닙니다. 너구리처럼 개구리나 가재, 개 등도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별다른 천적이 없는 너구리와 물의 강자인 수달. 영역을 두고 벌이는 두 동물의 신경전은 이곳에 먹잇감이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암컷 물고기 짝짓기한 또 다른 수컷의 둥지입니다. 알을 뿜는 수컷과 멀리 떨어져 한가롭게 휴식하며 털을 고르고 있는 암컷. 하지만 수컷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꾼들 때문입니다. 수컷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쇠물닭. 결국 수컷이 응징에 나섭니다. 비록 몸집은 작아도 번식기철 수컷 물공의 부성은 이렇듯 누구와도 맞설 만큼 힘이 셉니다. 애지중지 알을 품은 지 25일. 드디어 부화가 시작됩니다. 마침내 첫 새끼 물공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수컷의 품을 파고드는 새끼 물공. 부화가 끝나면 수컷은 껍질을 둥지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주변에 우글거리는 백로. 조금만 방심해도 백로는 어린 새끼들을 물어 죽이거나 순식간에 먹어치울 겁니다. 때문에 이때만큼은 한가하던 암컷도 백로 내쫓기에 힘을 보탭니다. 과연 수컷 물공은 이 위험한 곳에서 모든 알을 무사히 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연일 계속되던 무더위. 마침내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비는 작고 크고 높고 낮음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에게 고루 닿습니다. 지난 수백만 년, 이 작은 빗방울들이 모이고 모여 우포의 늪을
거대한 생명의 숲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습지이자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게 된 우포늪.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수컷 물공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품속 새끼들의 체온도 유지시켜줘야 하고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알마저 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면 우포늪은 직경 2m까지 자라는 거대한 가시연이 장관을 이룹니다. 진한 자색의 꽃은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주죠. 물이 차도 가라앉지 않는 너른 연잎에 앉아 알을 품은 지 28일. 결국 수컷 물공이 끝까지 부화하지 않은 알 하나를 포기하고 새끼들과 둥지를 떠납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나 싶더니 어느덧 우포늪도 늦여름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알을 품고 있는 녀석, 뿔론병아리입니다. 번식기는 5월에서 7월, 뿔론병아리는 갈대밭이나 호수 가운데에 물풀을 모아 접시 모양의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름 끝자락이 돼서야 뒤늦게 알 품기에 들어간 이 녀석. 과연 번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새끼를 부화시키고 돌보느라 바쁘기만 했던 수컷 물공. 녀석도 이제 새끼들이 스스로 먹잇감을 찾을 만큼 성장하자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새끼 물공은 수초 위 작은 수서 곤충을 잡아먹으며 하루하루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새끼 물공들은 얼마 후면 월동지인 먼 남쪽으로 떠날 것이고 내년 봄이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지요. 우포의 가을은 한 폭의 수묵화입니다. 어느덧 겨울철 새들이 줄지어 도착합니다.
먼 거리를 날아온 겨울 철새들의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철마다 새들을 내보내고 또 불러들이는 우포늪. 오로지 자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생명의 숲이죠.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거대한 자연의 부름에 초대받은 듯 절로 겸손해지곤 합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철 따라 대륙을 이동하고 먹잇감을 찾고 잡는 것. 이 모든 건 역시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자연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겠지요. 겨울 눈발이 소리 없이 온 대지에 내립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시련의 계절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돼새들은 혹독했던 지난 겨울의 추위를 용케도 잘 견뎌냈고 다시 무리지어 북쪽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이 칡부엉이 역시 얼마 후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야 하는 북방 행렬에 동참할 것입니다. 수리부엉입니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지능이 높고 집단성이 강한 까마귀는 종종 이렇게 자신보다 큰 맹금류와도 영역 싸움을 벌이곤 하죠. 하지만 까마귀의 집요한 등살에도 좀처럼 물러설 기미가 없는 수리부엉이. 결국 치열했던 자리싸움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털을 잡고 살아왔던 수리부엉이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시절 수리부엉이에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품어야 할 알이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들을 만날 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최대한 멀리에서 최대한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의 생명 하나하나가 온전히 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옥입니다. 한때 동요 따오기로 널리 알려질 만큼 이 땅에 많이 살았던 새. 하지만 1979년 이후 자취를 감췄고 그 후 오랜 복원 노력 끝에야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주황빛의 머리와 긴 부리. 오늘날 우포늪에서는 이런 따오기의 반가운 사냥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녀석들은 끝이 말랑말랑하여 고무처럼 탄력 있는 부리를 이용해 물속의 갑각류나 미꾸라지를 잡아먹습니다. 겨울 막바지. 사랑의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번식철이 시작되면 따오기들은 가장 먼저 턱 주변에서 나오는 색소를 털에 문질러 백옥처럼 하얗던 깃털을 혼인색인 잿빛으로 바꿉니다. 따오기는 예로부터 부부 금실이 좋아 사랑새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짝짓기 할 땐 연신 부리를 부벼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풍경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따오기들의 모습을 보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짝짓기가 끝나자 따오기 부부가 알자리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둥지는 최대한 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나무의 높은 곳을 택한 다음 부부가 교대로 나뭇가지를 물어와 만들죠. 부부의 오랜 수고 끝에 조금씩 완성돼가는 둥지. 한 달쯤 후면 이 둥지에서 새로운 새끼 따오기가 탄생할 것입니다. 바위 벼랑에 둥지를 들었던 수리 부엉이 부부도 한 달 넘는 알 품기 끝에 무사히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수리 부엉이는 새끼가 어릴 땐 수컷이 사냥을 전담하고 암컷은 둥지를 지키며 새끼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새끼들이 성장하면 암컷도 종종 사냥터에 나가곤 합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그렇듯 먹잇감이 부족한 계절입니다.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야 할 새끼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차가운 비가 내려도 새끼를 돌봐야 하는 어미는 비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 겨울 북쪽에서 내려와 긴 겨울을 보냈던 철새들이 다시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봄비에 하나둘 꽃잎을 열기 시작한 매화. 이렇듯 이 땅에 나고 자란 수많은 생명들은 모두 자연이 부여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삶을 잇습니다. 수리부엉이의 경계심이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매일 커가는 새끼들을 위해 부지런히 먹잇감을 가져왔을 수리부엉이 부부. 생후 45일. 며칠 후면 이 새끼들도 마침내 둥지를 벗어나 자신들만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봄 햇살이 지상의 작고 낮은 꽃들부터 불러냅니다. 큰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기 전에 서둘러 대를 이으라는 자연의 섭리일 것입니다. 꽃을 피운 지 단 며칠 만에 민들레는 햇볕의 도움을 받아 200여 개의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곤 씨앗 끝에 솜털처럼 가벼운 날개를 달아 그 운명을 바람에 맡깁니다. 먼 북쪽에서 날아와
늦게까지 남아있던 쇠부엉이도 마침내 떠날 때가 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깔따구의 혼인 비행입니다. 겨우 일주일 남짓 밖에 살지 못하지만 녀석들의 대를 잇기 위한 경쟁은 이토록 치열합니다. 호랑쥐박이 부부는 올해도 3마리의 새끼를 무사히 부화시켰습니다. 이제부터 부부는 하루하루 더욱 바빠질 것입니다. 이 시절 바쁘기는 동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식기가 되면 동고비는 논이나 하천을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흙경단을 만듭니다. 그리곤 둥지에 부지런히 진흙을 발라 겨우 자신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입구를 만들죠.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때는 우리 곁에 함께 살았으나 자취를 감췄고 오랜 보건 노력 끝에야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따오기. 봄이 되자 따오기들의 먹이 사냥이 부쩍 빈번해졌습니다. 둥지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끼 때문입니다. 어미가 돌아오자마자 새끼는 연신 부리를 쪼아대며 먹이를 재촉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의 먹이를 먹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갈 귀한 따오기입니다. 따오기가 돌아왔다는 건 단지 한 종의 새가 돌아왔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건 따오기의 삶과 연결돼 만들어진 수많은 전설과 기억도 함께 돌아왔다는 의미일 겁니다. 5월 송화가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꽃 한 송이가 수백만 개의 꽃가루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꽃가루는 생명의 인연을 맺지 못하고 또 다른 삶을 위한 밑거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자연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생명 여정을 계속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찾아오듯 먹잇감이 있으면 새들이 찾아오듯 자연은 많은 것을 내주고 양보하고 빈자리를 채워가며 생명을 보듬고 키워냅니다. 지난 시간 더없이 조심스럽게 자연에 다가갔고 더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생명과 만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치열한 삶 속에 이어지고 있는 새끼들을 위한 어미의 지극한 헌신. 그리고 세상 곳곳에 흐르고 있는 사랑.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힘은 서로에 대한 끌림이었습니다.